미중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 즉 국가 사이의 무역 마찰로 생긴 사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특이하게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 기업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로 중국 내에서는 2018년 기준 12.7%의 중국인이 화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위를 기록하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 2위의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해 더듬어 보겠습니다. 1944년 구이저우성 전잉현의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런정페이는 가난했어도 교육만큼은 전력을 다해 지원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1963년 충칭 건축공학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터집니다. 문화대혁명은 모든 우파적 성격을 띤 학술계, 문화계, 교육계 등의 지식인들을 모두 홍위병들이 때려잡기 시작한 마오쩌둥의 극좌파적 운동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마오쩌둥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싹 다 조져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에 선생님을 반혁명분자이며 지식분자라고 구타해버리면서 전국에 있는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시대의 중국은 교육이 단절되고 세대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런정페이에겐 두 가지 문제가 닥쳤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과거 국민당의 공장에서 회계로 일했다는 전력이 있어 반동분자로 몰렸던 것. 두 번째는 대학교가 이미 홍위병에게 난장판이 되어 문이 닫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간 런정페이는 아버지의 뼈저린 조언을 듣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배운 사람은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런정페이는 대학문이 닫힌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굴하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 1974년 인민해방군의 인프라 공병으로 입대하여 프랑스에서 들여온 설비로 화학섬유 공장 건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혁 당시 반동분자로 몰린 사람의 아들로 어떻게 인민해방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을까? 바로 첫 번째 부인과 결혼 후 장인이 천성 수성장으로 지낸 공산당원으로서 런정페이의 정치적 후원자가 되어 일찍이 정치적 인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학섬유 공장 건설이 끝난 뒤 군사 통신 시스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면서 여러 건의 통신 기술 특허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첨단 기술 개발을 강조했던 인민해방군 지휘부에 눈에 들어온 런정페이는 공산당에서 주최하는 전국 과학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이후 전국대표대회 군소속 당대표로 참석하기까지 하며 정치적 입지를 더욱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중국의 군 감축 정책으로 인해 인프라 공병이 폐지되면서 1983년 런정페이는 인민해방군 소속 통신연구소 부소장을 끝으로 퇴역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쌓았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인맥이 화웨이의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런정페이 회장은 저는 계급이 낮고 평범한 장교에 불과했습니다. 부대를 떠난 후로 군, 정부의 어떠한 교류도 없이 키워낸 화웨이입니다. 아따가 씨발 드디어 1987년 런정페이는 동업자들과 함께 주변에서 모금한 2만 1,000위안을 가지고 선전구에서 화웨이를 창업하게 됩니다. 화웨이의 시작은 놀랍게도 무역업이었습니다. 소형 전화교환기가 인기가 많아져 이를 유통했는데 더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이를 분해하여 화웨이의 독자 생산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1980년대 중국 정부는 자국의 수출입을 중앙 계획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또한 천안문 사태 이후에는 그 통제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외국 또한 중국의 수출입 정책에 대응하여 특히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에 대해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수출입 제재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통신 장비를 완성품으로 수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런정페이는 중국에서 생산이 힘든 부품만 수입하고 나머지는 중국 내에서 직접 생산해 이들을 조립해 완성품을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런정페이는 화웨이를 더 키우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1993년 더 발전하기엔 자금의 한계를 느낀 화웨이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했으나 자산 규모가 작았던 화웨이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17개 지방 전신국과 합자해서 모베이커 천원 유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때 모베이커의 이름은 모스 델 마르코니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해진 화웨이는 3,900만 유안을 회출하였고 이를 전자교환기 기술 개발에 투자하였습니다. 마침내 고유기술을 가진 전자교환기를 완성시켰습니다. 이후 모베이커가 화웨이의 발목을 잡게 되지만 화웨이는 무역회사의 이미지를 점차 벗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는 경쟁자가 적은 농촌 지역부터 공략하여 점차 사람이 많은 도시로 침투하는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는 과거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공산화하여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던 전략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이처럼 화웨이가 개발한 제품들을 먼저 지방 전신국에 도입시키고 전신국 담당자들에게 일종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일명 관시의 영업 방식을 이뤄냈습니다. 1993년 화웨이 최초의 교환기 제품으로 장쑤성 쉬저우시 피저우현에 개국하면서 이제 무역회사가 아닌 통신 제조업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1994년 공산당 총석이었던 장점인을 만나 중앙정부의 화웨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1996년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독점적 통신장비 공급업자로 선택되었습니다. 1997년 화웨이와 스촨성 전신국이 합자하여 스촨 화웨이를 만들었고 1998년 텐진, 상하이, 산둥성 등 12개 지방 전신국과 연이어 합자 기업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정경유착으로 구축된 안정적인 내수 독점으로 풍부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해외 진출로 이제 글로벌 통신 제조업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웨이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유는 정경유착으로 구축된 정부와의 관계로 중국 정부의 기밀정보 제공 가능성, 통신 장비로 외국 혹은 외국 기업의 기밀정보를 빼올 수 있는 기술력, 위에 두 사항을 외부에서 알기 힘든 회사 구조, 이렇게 세 가지라고 더듬이는 생각합니다. 먼저 1번과 2번을 살펴보기 전에 화웨이의 회사 구조에 대해 더듬어 보겠습니다. 화웨이는 거대한 규모에 비해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 책임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주식회사란 주식을 통해 시장에서 큰 자금을 얻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반면에 회사 경영에 대한 규제가 많습니다. 반면 유한 책임회사는 동업자끼리 자금을 모으며 주식회사에 비해 자금 수급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주주회의에서 내부 경영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경영자들은 마음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지분을 갖는 동업자들, 주주들 중에 누군가 회사 기밀을 유출시키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이러한 문제를 종업원 시주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시주제란 직원들에게 회사의 지분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선 회사가 성장할 경우 회사 지분의 가치는 상승할 테고 직원들은 소유 지분에 대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회사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외부로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직원 소유의 민간 기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눠진 지분들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아닙니다. 그저 지분에 대한 배당금만 받아갈 수 있는 수단이죠. 물론 공식적으로 화웨이 주주를 대표하는 투자지주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분을 외부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화웨이의 종업원 지주제는 회사의 지분과 회사 경영 기밀 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를 파악하기 힘든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교류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웨이의 역사를 더듬어보면 화웨이의 창립자 런정페이는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공산당 당원으로 중국 군 정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자신의 회사를 살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선 어떠한 일이든 하는 게 경영자의 자세일 텐데 런정페이의 말대로 과연 자신의 인맥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원의 발표 논문에서 화웨이 직원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것이 밝혀져 이미 중국의 군사 안보 부분에 화웨이가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화웨이가 만드는 정보 통신 장비는 ICT 인프라 장비로 그 지역의 모든 정보가 한 번은 화웨이의 장비를 통과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와 같은 정보를 몰래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통신 시스템을 화웨이가 중앙에서 마음대로 방해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스파이가 되고 거대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화웨이가 정보를 수집하든 백도어로 각종 데이터를 모아뒀던
우선 중국 정부에 협력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2017년 중국 정부는 국가정보법을 제정해 모든 중국 국민과 기업은 정부가 요청하면 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 단체 및 시민은 법에 따라 중국 정보법을 지원, 협조,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그러한 정보 활동에 도움을 주는 개인과 단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정보법은 중국 내에 있는 단체와 시민들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밀을 수집하고 통신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 아래 기관처럼 존재한다면, 그게 아니더라도 중국에서는 정부와 공산당의 울타리 안에 기업이 있기에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중국 정부가 쉽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화웨이는 전 세계의 5G 기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자사의 장비로 그 지역의 공급망 보안을 뚫고 정보를 탈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5G는 사물 인터넷에 굉장히 밀접한 기술인데 이를 통해 군통합 무기체계를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의 5G 인터넷망에 보안을 뚫어 군 시설의 정보를 탈취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점차 위험해질 겁니다. 여담으로 현재로선 5G 세계 점유율은 삼성이 1등으로, 만약 한국의 5G 기술이 전 세계를 점유하여 국제 표준으로 선정된다면 엄청난 이익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사실 화웨이가 세계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켜 미국에게 뚝 까맞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독점 기업으로 중국 정부와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